그냥 무턱대고 자기의 경험만 그렇게 나열한다는 것보다는 공기업에 맞춰서 그 공기업의 노력, 또 공기업이 그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 또 공기업의 성과, 이런 것들에 맞춰서 어떤 공통된 사항들을 좀 어필하면 좋겠다라는 것만 아이디어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적어도 공기업 면접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만큼은 자기는 이미 해당 직렬의 실무자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면접을 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면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할 정보가 바로 2018년 공공기관 채용 동향과 취업 전략입니다. 이제 상반기 끝났으니까 하반기를 집중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제 소개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요 김치성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취업 분야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기업에서도 또 채용을 또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 공기업에 취업하려면 세 가지 관문을 뚫어야 돼요. 일단 입사 서류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은 NCS 기본 문제, 또 어떤 기업은 아직도 필기시험, 또 아직도 전공시험을 보는 기업도 있어요. 논술시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면접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기업 면접이 거의 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다 돌아섰죠. 자,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 가지 관점이 이제 소위 말하는 취업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파트 1 공기업 입사 지원서 전략이라는 부분을 잡아봤습니다. 자, 화면을 먼저 보실래요? 자, 자기소개서입니다. 야, 자기소개서 쓰기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죠. 자, 하지만 공기업 자기소개서는 일단 좋은 점이 뭐예요? 글자 수가 작아요. 일단 글자 수가 작습니다. 그래갖고 보통 400자짜리도 있고요, 500자 보통 그 정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일단 이 공기업에서 각자 요즘 블라인드 채용이 대세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따라 본인의 학교, 나이, 출신지 등을 암시할 수 있는 문구 기재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들어갈수록 감점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기업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내용을 정말 멋지게 잘 쓸까라는 부분보다는 일단 저런 불합리한 그런 감점 사항에 걸리지 않도록 먼저 머리를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정말 잘 써야 되는 단계가 되겠죠. 자,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공기업 자기소개서, 또 나아가서 일반 기업의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는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봐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또 막 자기소개서 특강도 아닌데 지원 동기는 이렇게 쓰세요, 거기 나와 있는 경험 항목은 이런 거 쓰세요, 그러니까 일일이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것도 좀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잘 보세요. 모든 공기업들은 특징이 뭐예요? 일단 배타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독점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정확한 영역에서, 그 정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국민을 위해서요. 자,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과라는 게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공기업에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일반 기업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공기업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즉, 그 공기업이 이룬 최근의 성과라는 거를 집중해서 판단하라는 키워드를 꼭 드리고 싶어요. 공기업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은 정부 기관의 감사 대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 위주의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성과들은 그냥 공기업이 그냥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언론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또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 홈페이지에서도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게 돼요. 자, 공기업들이 이룬 성과라는 것을 찾고 그 성과라는 것의 의미와 또 구체적인 내용에 맞춰 가지고 자기소개서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자기의 경험만 그렇게 나열한다는 것보다는 공기업에 맞춰서 그 공기업의 노력, 또 공기업이 그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 또 공기업의 성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맞춰서 어떤 공통된 사항들을 좀 어필하면 좋겠다라는 것만 아이디어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른 강사님들이 많이 얘기하겠지만 저는 어떤 얘기를 했어요? 공기업들이 이룬 성과가 있을 거다. 최근 성과. 그 성과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소개서의 키워드를 맞추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키워드를, 그런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공기업들의 입사지원서를 실무 관점에서 합격시키고 떨어뜨리는 쟁점은 사실 이 자기소개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많이 보셨던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요. 많이 보셨죠? 이게 바로 공기업 이력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동안 본인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을 했는가, 어떤 지식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그 빈칸입니다. 저 빈칸에 들어갈 게 있어야 됩니다. 들어갈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걸 완전하게 순수하게 다 빈칸으로 해서 보내갖고 합격을 했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류를 그냥 무턱대고 통과시켜주는 그런 공기업도 있기 때문에 서류 통과된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이 빈칸들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NCS 직무기술서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에 관련된 것들이 적절하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NCS는 규정이에요. 이거는 우리 의미대로 막 뭔가를 바꾸고 재해석하고 그냥 우리 나름대로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정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는 그런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명확하게 인지를 한다면 이제 각자 부족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채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자, 만약에 정규 전공 과목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규 고과 과정하고 조금 벗어나 있는 분들은 학점 은행제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 NCS가 처음으로 기획됐을 때부터 가장 강조됐던 부분인데요. 요즘은 이게 웬일인지 모르지만 좀 많이 희석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그런 공기업 특별 준비 학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NCS 자기소개서 정말 잘 쓰고 그냥 문제풀이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NCS의 근본 취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무기술서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공개가 되는 거니까 미리 이런 것들이 또 한꺼번에 휙휙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 거도 그대로 갖다가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첫 번째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정규 그런 교과 과정하고 좀 약간 벗어나 있는 분들은 이런 학점 은행제라는 부분을 좀 고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 정규 교육 그런 과정들을 다 밟고 이제는 공기업이 목적인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거 처음 들어볼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습니까? 핵심 인재 양성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진행하는 또 일반 공공기관들이 진행하는 국책과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 과정입니다. 국비 지원 교육이에요. 그것도 공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런 것들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필기시험, 또 NCS 시험 또는 전공시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무조건 NCS 시험이 아니다 라는 거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공부를 계속 해왔던 분들은, 공기업을 계속 준비해왔던 분들은 제가 이런 거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세요. 자,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런 공기업을 목표로 해서 도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NCS만 있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구체적으로 가고 싶은 그 기업을 정해서
일단 그 기업의 어떤 사례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공기업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반 그런 시중 기업들의 인적성 검사를 통과됐던 그런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공기업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일반 기업의 인적성 검사 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저겁니다. 얼마나 공부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언제라고 그래요? 2달 이상입니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비율로 따져야 될 것 같아요. NCS 초창기에는 정말 2달 빡시게 공부했더니 되던데요? 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되게 많았어요. 자,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준비해요? 그럼 제일 먼저 툭 튀어나오는 게 1년 이상이요 라는 얘기고요. 얼마나 준비해요? 라고 하면은 저는 2년째입니다. 1년 6개월 넘었어요. 1년 2개월 이상 된 것 같은데요 라는 의견도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만큼 문제들이 이제 체계가 잡히면서 이제 난이도도 선별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체감상으로 느껴지는 NCS 그런 시험의 문제의 그런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체감의 그런 영향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CS 그 문제집을 사실 손에 잡으면은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열심히 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곧 지쳐요. 왜냐하면 재미없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손을 놉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기웃기웃거려요. 뭐 자격증이라든가 뭐 이런 외부 교육이라든가 기웃기웃거려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정신 차리고 학원으로 가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막 속성반, 뭐 핵심반, 뭐 아니면은 무슨 뭐 집중반, 뭐 이런 것들을 또 열심히 강의를 들어요. 물론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뭔가 좀 아는 척 끄덕이면서 이제 또 손을 놔요. 그러다가 이제 날짜가 잡히면, 시험 날짜가 잡히면 또 그때부터 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게 또 어떤 사람의 특별한 패턴이 아니고 보통 보편적인 패턴인 것 같아요. 자, 만약에 공기업이 목적이라면, 내가 정말로 공기업에 들어가겠다고 내 인생의 목표를 세웠다면 24시간을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몇 시간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은 22시간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20시간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뭔 소리냐?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2시간만큼은 별도로 떼어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반복적으로 좀 풀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업에서 NCS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요, 스스로 개발하지 않아요. 외부에 있는 기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 당해년도 사용을 하고 폐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되면은 또 다른 기관의 NCS 문제집을 사가지고 구매를 해서 또 문제를 풀어요. 또 부지런한 공기업들은 스스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기업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공공성에서 위배가 된다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구매 패턴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출판사에 그런 하나의 문제집만 가지고 반복해서 푸는 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좀 다양하게 풀면서 어떤 패턴들을 익혀야 되는데요. 자, 그러려면은 이게 단기간에 공부로 해결이 되느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공부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라면 22시간 살고 2시간은 무조건 떼어내서 문제를 풀고, 또 그동안 공부의 과정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은 20시간 열심히 살고 4시간을 떼어내서 계속적으로 NCS 문제하고 친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꼭 갖기를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기시험을 따로 보고 또 전공시험을 따로 보고 논술시험을 따로 보는 공기업들이 있죠. 그러면 그건 또 그대로 거기에 맞춰갖고 별도의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가장 핵심적인 게 혼자서는 안 돼요. 정보력도 그렇고 실증도 나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스터디를 꼭 가입해서 활동을 하라는 제안을 두 번째로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이런 블라인드 면접 체계에 대해서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거는 개념상으로는 인터넷 뒤지면 많이 나와요. 뭐 개인의 신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개별적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보는 면접이다.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고요. 또 블라인드 면접 막상 봤다는 사람 후기를 읽어봐도 뭐 편한 분위기에서 뭐 공통 질문 몇 개, 개별 질문 몇 개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노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막상 그런 질문을 봐도 이게 왜 NCS 기반의 그 블라인드 채용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이지? 이거는 그냥 일반 기업에서도 그냥 뻔하게 나오는 질문들 아니야?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참 이 블라인드 면접 체계 잡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 상반기에 진행했던 모 공기업의 사례를 그대로 재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재현이 100% 재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공기업의 이름은 노출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화면을 보는 공기업 담당자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런 블라인드 채용이 이번에 뚝 하고 떨어진 거냐? 이번에 갑자기 확 생긴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시행착오 단계를 계속 거치면서 발전을 해왔던 겁니다. 작년부터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고요.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이제 진짜 블라인드 면접스러운 면접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죠. 이번 하반기는 이번 상반기 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공기업들에서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블라인드 그런 면접이 진행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요, 이렇게 시작됐어요. 일단 면접관들이 지원자에게 간단하게 어떤 인사 말씀 비슷한 것이 일단 진행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느낌 살려서. 자, 지원자들 잘 오셨습니다. 대기장에서 이미 안내받은 것처럼 본 공사는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학교나 나이 등 개인 사항과 본인이 그동안 소속됐던 기업이나 단체명을 그대로 언급하면 감점 처리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면접장에서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본인이 뭐 특정 기업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오뚜기에서 만약에 어떤 뭐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고 인턴 경험을 했다. 그럼 오뚜기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요? 민간 기업에서. 자, 그리고 또 공기업에서 여러 가지 뭐 인턴을 하거나 아니면 공기업에서 어떤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이랬다면은 공공기관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가 아니라 공기업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라고 오리엔테이션 때 다 알려줘요. 특히 지역 명칭 언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학교 이름 같은 거 절대로 언급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근데 지원자들이 면접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되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빨리 수정을 하세요.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수로 어떤 얘기를 해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듣지 않은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정색을 하고 지금 제가 뭔가 잘못 말했습니다. 라는 거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기업 면접의 일종의 매너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예 안 얘기하는 게 제일 좋죠. 그게 제일 중요한데 또 지원자들이 긴장하고 또 면접을 또 많이 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생소하고 낯설고 그러다 보면은 또 실수할 수가 있는데 또 신기하게도 면접장에선 자기가 실수한 거를 또 실수한 걸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다시 한번 그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찍어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은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가 않은 모습이지만 이렇게라도 좀 꼭 정정을 하고 넘어가는 단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원자들한테 동의를 구해요. 자, 지원자들 아시겠죠? 라고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면접이 시작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공기업에서는 1분 자기소개를 시키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시키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시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막상 시켜봤더니 하지 말라는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이 공기업에서도 야야야 우리가 차라리 질문을 해갖고 얘기를 듣자. 괜히 그냥 지원자들이 멋대로 얘기하게 놔뒀더니 안 되겠어 라고 해서 1분 자기소개라든가 자기소개를 없애는 경우가 많았죠. 만약에 자기소개를 요구하는 공기업들도 있긴 있어요. 그냥 그런 기업에서도 이런 어나운스를 충분하게 해주고 이런 안내사항을 충분하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하고 만약에 엉뚱한 얘기가 튀어나오면 그 즉시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기업들도 공기업들도 있기는 합니다. 많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이제 멘트가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바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왜 바로 질문으로 이어지냐?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또 NCS 기반 면접, 공기업 채용 면접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혼자서 들어가는 면접보다는 여러 명의 지원자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시작해요. 자, 공기업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뭘까요?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보통 어떻게 우리가 면접관들을 유도를 하냐면은 처음에는 지원자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개별적인 질문보다는 공통 질문으로 일단은 분위기를 형성해라라고 보통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통 질문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공통 질문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뻔하고 당연한 것들을 공개할게요.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공사를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 지원 동기부터 간단하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87번 지원자부터 맨 끝에 있는 오른쪽 끝에 있는 87번 지원자부터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도 사라져요. 진짜 오리지널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이름도 빼고 번호로 불려지고요. 또 심지어 아까 보셨다시피 어떤 기업은 아예 복장도 가면은 다 하얀색 티셔츠 같은 걸로 갈아입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공정해진 거죠. 자, 지원 동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일반 기업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인식이 빠를 것 같아요. 일반 기업의 지원 동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대한민국에 우리 말고 더 좋은 기업들도 많고 이 업계에서 우리 기업이 최고의 기업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게 일반 기업의 지원 동기의 맥락입니다. 맞아요. 이 기업 말고 더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이게 일반 기업의 논리라면 그러면 공기업의 논리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공기업마다 존재 이유가 있어요. 존재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존재 목적을 얼마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기업 지원 동기예요. 달라요. 일반 기업은 비교의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기업, 우리보다 더 잘나빠진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에 지원을 했어요. 이 기업에 지원을 했어요. 라는 비교의 논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공기업의 지원 동기는 그 공기업의 목적성이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큼 잘 알고 있는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어필하는 것이 공기업의 그 지원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비교의 관점이 아니라 얼마나 잘 알고 있냐라는 거에 관점이 되기 때문에 이 답변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들은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 부분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공통 질문이 들어갈 거예요. 자, 보통 공통 질문 단계에서 나름대로 면접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그 이후에 개별적 질문으로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아마 초반에 형성되는 분위기 때문에 공통 질문을 한 번 정도는 더 할 가능성들이 보통 많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우리 이 실무진들이 제안을 할 때도 한 두 번 정도는 공통 질문으로 분위기를 좀 형성을 해라라고 제안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어떤 게 나올까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사가 현재 이런 문제점을 좀 갖고 있는데 이런 과제를 우리가 앞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지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라고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이어지는 경우는요. 보통 그 전 단계 우리 공사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약간 충분하지 않았을 때 면접관이 판단했을 때 충분한 답변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질문은 쉬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워요. 그 공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답변을 아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이런저런 단편적인 정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쉽게 답변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그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공사는 노력을 해요. 그 노력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이룹니다. 그 성과라는 요소를 아까는 제가 어디에다가 대입해갖고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높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자기소개서에 대입을 해서 좀 경쟁력을 높여라 라는 아이디어를 드렸죠. 자, 이번에는 다른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뭐예요? 기업이, 그 공기업이 최근에 노력하고 있는 그 노력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과하고는 달라요. 그 성과의 살짝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그 공기업이 나름대로 그 독점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정부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분명히 노력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자, 왜 이런 노력을 할까요? 왜 이런 노력을 할까요? 왜 이런 노력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공기업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그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그 기업이 최근에 노력하고 있는, 그 집중하고 있는, 애쓰고 있는 그 모습에서 얼마든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이디어로 드리고 싶어요. 공기업은요, 우리 종업원 수가 몇이냐? 안 물어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거를 더 많이 물어봐요? 이런 거요. 우리 기업이 당면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훨씬 더 많이 물어본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공기업을 접근할 때 외형적 요소보다는 이런 내면적 이런 요소들을 더 깊게 판단하는 것이 면접장에서 훨씬 더 인정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면접이 쭉 진행이 돼서 이제 개인 사항으로 질문이 바뀔 거예요. 이제 면접관들도 충분하게 면접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생각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런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갖고 물어보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자, 원래 오리지널 블라인드 면접은요, 자기소개서조차도 판단하면 참조하면 안 되죠. 이력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예 무자료 면접으로 진행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시작을 해보니까 공기업의 면접관님들이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자기소개서 정도는 인정을 좀 해주자라는 분위기가 거의 대부분 공기업에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는 그 면접관님들 책상에 완벽하게 모든 서류가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먼 미래의 일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면접관님들이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참고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이번 하반기에도 아마 그대로 이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개별적인 질문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320번 지원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320번이었나요? 아까는 뭐 270 몇 번에서 그 사이에 있는 점수들은 탈락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합격한 사람들만 들어왔겠죠. 자, 그리고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좀 쉽게 설명드리면 A, B, C 답변해 주세요. 순서로. 그 다음에도 A, B, C 순서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도 A, B, C 순서로 답변해 주세요. 이건 형평성에서 어긋나요.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은 A 답변해 주세요. 자, 차례대로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는 B, C, A 순서로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는 C, A, B 순서로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약간 섞는 경우가 많죠. 자, 이번에는 320번 지원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본인은 자기소개서에서 IoT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IoT를 우리 공사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 공사에서 진행 중인 것은 말씀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어떤 부분에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관심을 과연 우리 공사에게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이따가 또 자세한 사항들이 좀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개인 질문에서. 자, 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객관자적인 입장에서 봐요. 자기소개라고 보지 말고 자기소개서라고 보지 말고 그 글에 묘사되어 있는 그 젊은이는 어떤 거를 가장 강조하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본인이 이걸 가장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공기업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바꿔보면은 의외로 쉽게 면접관의 그 관심 포인트를 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지원자입니다. 자, 다음으로 357번 지원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본인은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 공사에서 민원인을 상대할 때 본인의 리더십이 어떻게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썼을 거예요. 글자 수에 맞춰갖고 열심히 쓰는 거에 집중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채용 담당자,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묘사되어 있는 그 젊은이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보겠죠. 자, 봤더니 가장 리더십을 강조를 해서 어필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그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그 공사의 상황에다가 연결시켜서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보통 블라인드 면접 질문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그런 개별 질문이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턱대고 그냥 지원자 뭘 잘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질문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사례에서 보다시피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공사에 대한 애착, 집중도를 확인하고 있다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87번 지원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에서 많은 경험을 하려고 뭐 학교 밖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요. 자, 고객들을 많이 만나서 본인이 얻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사라진 거예요? 어떤 게 빠진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반복됐으니까 빠진 게 있죠. 뭐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얻은 능력이 앞으로 우리 공사의 업무에 어떻게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앞에서 2번이나 힌트를 줬으니까 이제 알아서 얘기를 잘 하겠지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맞춰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공사마다, 공기업마다 결국은 민원인 업무를 많이 해야 돼. 민원을 상대를 해야 돼요. 공사마다, 공기업마다 상대하는 민원인들의 모습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업무 체계가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이라는 것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요. 자, 마지막으로 211번 지원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친구와 함께 창업 경험이 있다고 그랬는데 창업을 하자는 것은 누구의 의견이 더 크게 작용된 결과예요? 자, 그리고 본인의 이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얻은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 본인이 얻은 것이 앞으로 우리 공사에서 일할 때 어떻게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이런 얘기들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구성할 때는 결국 계속 연결시켜 갖고 답변을 하는,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닙니다. 공개 면접은 달라요.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경험 열심히 했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이런 저의 경험이 앞으로 공사에서 이런 민원을 상대할 때, 또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 이렇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질문들이 약간 꼬리를 이어서 하나의 지원자에게 2-3개의 질문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블라인드 면접 체계에서 하도 강조하는 것이 형평성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개인마다 1-2개 질문들이 이런 식으로 형평성 있게 제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에 앞서서 그 자기소개서에 나온 경험들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냐면요. 일단 그 4개 항목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지원자가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그거를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2번째,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에 언급되어 있는 경험들을 모두 형광펜을 치세요. 그 형광펜을 치고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또 이 공기업의 이 경험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어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별도로 또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는 다시 공통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공통 질문으로 다시 이어지는 경우는 면접의 이제 마지막을 이제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그래요. 여태까지 개별적인 질문으로 했다면은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A 지원자에게 보다 많은 질문이 갈 수도 있고 또 C 지원자에게 더 많은 질문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 다시 공통 질문으로 전환을 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지원자들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질문을 골고루 받았어요. 이런 이제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또 블라인드 면접의 핵심입니다. 자, 다음으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공사의 사업 특성상 수익금의 활용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올바른 수익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번 지원자부터 답변해 주세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공기업 면접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말하는 이유예요. 이런 것들이 보통 언제 튀어나오냐 하면은 중반부 이후에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어떤 그 기업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지금 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조금 두리뭉실하게 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수익금 체계 그리고 그 배분 구조에 대해서 아예 이해를 못하면 아예 입도 뻥끗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합격 여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고 면접을 마치겠습니다. 보통 이런 멘트를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375번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 현장의 민원인이 자신의 수가 산정이 잘못됐다고 강렬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토를 해보니까 행정 처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자꾸 본인 말고 우리 담당자 본인 말고 이 위에 있는 사람 나오라고 크게 소리도 지르고 좀 고함을 치는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놓고 요즘은 어떤 식의 면접까지 재현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 375번 지원자 일어나세요. 일어나갖고 제가 그 민원인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저를 좀 달래보세요. 저한테 대해서 반응을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대로 한번 이 상황을 갖다가 재현해보세요.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자,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지원자가 앉아가지고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블라인드 면접의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블라인드 면접은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지원자가 정말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갖고 지원자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면접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도입될 가능성이 많고요. 실제로 아까도 화면에서 봤다시피 이런 롤플레이식의 면접을 진행하는 기업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현재 있고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요. 면접에 들어가는 순간만큼은 그냥 일개 지원자가 아니라 그 해당 직렬에 그 해당 담당자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 면접에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면접장에 들어갈 때는요. 일반 기업하고 달라요. 적어도 공기업 면접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만큼은 자기는 이미 해당 직렬에 실무자라고 생각을 해서 임의적으로 하나의 그런 직무를 정해서 세분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면접을 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면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비록 제가 어떤 특정 공기업을 언급하지 않아서 약간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이 조금은 디테일해서 좀 떨어지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공기업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어필할 수는 없다는 부분들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인지를 좀 해주시고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이 공기업 면접의 흐름은 나중에 실제 면접장 가도 거의 소름이 끼칠 만큼 그대로 제가 지금 비록 짧은 강의지만 어느 정도는 재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알고 있는 것 자체도 분명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트렌드 조건들을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좀 꾸준한 준비를 통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그런 결과를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중해 주시면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